예,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곽윤정 교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이재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미술치료 워크숍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 한 가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오늘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 3시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표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만져보시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을 좀 탐험해 보시고 또 맨 마지막에 HTP 검사를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까지 사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앞부분에 미술치료 재료 탐색하고 경험하시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는 최대한 줄이고요. 왜냐하면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강의를 들으시면 뭐 말로 하는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거는 직접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은 제가 줄이고 직접 만져보시는 그리고 써보시고 느낌을 스스로 느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예, 오늘 한 50분에서 60분 사이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재료를 이제 14세트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예, 거의 13셋 정도 조를 만드셨네요. 조별로 작업을 하지만 조별로 생산물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뭐 재료 탐색하실 때 이제 서로 느낌 나누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라주를 두 번째 시간에 콜라주 미술치료에서 콜라주 기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콜라주에서는 좀 자기 이해, 자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HTP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술치료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다. 강의는 들으신 분. 강의. 예, 수업 많이 들으셨죠? 지난 학기에 제가 운영했는데 그걸 들으셨나요? 예,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학기에 놀이치료를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막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미술 재료 탐색을 할 거예요. 자, 미술 치료라는 과목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미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담자, 아동과 치료사의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매체의 선택이에요. 어떤 매체를 선택할 건가. 그래서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얻고 가셔야 될 거는 매체에 대한 탐색이거든요. 어떤 매체를 할 건가. 색연필은 딱딱하다. 크레파스는 더 딱딱하다. 파스텔은 부드럽다. 점토는 부드럽다. 찰흙은 딱딱하다. 글로 아셨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미술 시간에 만져는 보셨을 텐데 그 촉감, 또 지금의 느낌 다르거든요. 어떤 내담자, 어떤 아동에게 어떤 매체를 소개할 것인가가 사실 미술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굉장히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좀 성향이 불안과 긴장이 높은데 굉장히 끝이 뾰족한 사인펜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술치료 시간에. 내담자가 뭘 얻고 갈까요? 치료를 받고 갈까요? 아니죠. 사실 매체의 선택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앉아 계실 때 이제 필통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필통 열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연필, 사인펜들 보시면 각자의 좀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좀 필기 많이 하시고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늘고 뾰족한 거 좋아하시고요. 필기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흘려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굵은 거 내지는 연필 뭐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지울 수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꼭 샤프나 연필로 필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절대 지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진한 펜으로 그냥 한 번에 쓰시는 분들. 그 필기 도구 선택에도 자기의 성격, 기질, 성향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치료 시간, 공간, 내담자의 성향들에 따라서 미술 재료는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미술 치료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상담과 마찬가지로 회기를 정해놓고 하게 되죠. 물론 처음에 내담자가 왔을 때, 아동이 왔을 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회계를 하자고 구조화를 했으면 2번 하시게 되겠지만 보통은 일주일에 1번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미술치료는 다른 심리치료와 달리 다음 회기에 오늘 만졌던 걸 다음 회기에 마저 완성하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했던 거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왔을 때는 또 다른 매체를 만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았으면 분명히 완성할 수 있는 재료, 또 구성, 진행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바닥과 벽의 상태에 따라서 청소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닥과 벽의 상태. 미술치료 하다 보면 물감, 오늘 또 제가 가져온 재료들도 이제 쏟아질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만지기 싫은 재료들도 있고요. 벽에 또 던지면 묻는 재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치료자가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시면 이게 자기 분석이에요.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미술치료 시간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치료자가. 아, 얘가 쏟으면 어떡하지? 얘가 벽에 이거 뿌리면 어떡하지? 그런 걸 다 내려놓으시려면 자기 분석하셔야죠. 내가 왜 불편한가? 제가 종이죽을 만지는데 내가 왜 불편할까? 제가 손에 물감을 들고 벽으로 다가가는데 내가 왜 불편할까? 불편감이 있으면 뭔가 마음속에 또 역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표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재료. 가장 기본적인 재료 연필, 지우개, 색연필. 흔히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표현, 화려하거나 복잡한 요소가 많은 재료는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나 마찬가지로 치료자한테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본다면 그 매체는 틀린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법을 모르는 매체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만졌을 때 부셔진다거나 뭐 물감이 좀 뭐 상했다거나 굳어 있다거나 그런 재료 쓰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술치료나 놀이치료나 상담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뭔가 마음에 뭐가 있어서 온 거잖아요. 뭔가 문제를 갖고 온 아이들은 대부분 존중감이 낮죠. 불안도 높고 자아 존중감이 낮고 좌절 경험 많이 겪었겠죠. 그런데 물감을 짜도 안 나와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촬영을 하려고 뚜껑 열었는데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져 있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내가 그냥 만졌는데 와라락 부서져 버리는 장난감, 토이, 놀잇감들 당연히 치워 놓으셔야겠죠. 특히 퍼즐 같은 거. 퍼즐 하나 짝이 안 맞아요. 죽었다 깨도 완성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치워 놓으셔야겠죠. 이미 반쯤 제작되어 있는 DIY 재료들.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키즈 카페나 어디 뭐 이렇게 문화센터 가면은 DIY 제품들 많이 주죠.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만들면 공주 인형이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폼은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폼클레이 같은 것만 이렇게 덕지덕지 붙으면은 DIY 완성되는 제품들. 이런 거는 키즈 카페에서 하면 돼요. 예, 미술치료실에서 할 필요는 없죠. DIY 재료는 지향한다. 구조화된 매체보다는 비구조화된 매체.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창의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근데 DIY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고 같은 것도 미술치료나 놀이치료실에서 거의 쓰지 않죠. 레고도. 만드는 그 설명서대로 만드는 거는 어쨌든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술치료에 있어서 매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줘서 심리적인 에너지의 변화가 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의 시선이나 감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좀 전에 봤던 첫 번째죠. 첫 번째 미술치료의 첫 번째 특징. 미술 재료는 치료 시간, 공간, 내담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면 재료를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것이 좋죠. 언제나 놀이치료실이든 미술치료실이든 무엇을 갖고 오늘 놀이를 해볼까. 놀이치료의 큰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미술치료도. 그러면 아이가 그 재료를 선택했을 때 왜 그 미술 재료를 선택했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절대로 이 손에 묻는 거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절대. 묻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애들. 자, 그런 애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얘가 타고난 기질이 어떤지, 재료 선택만으로도 조금 아이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미술 재료 선택과 선호에는 성격 특성 또 경미, 영향을 미치죠. 선택된 재료의 특성은 내담자가 가진 내면적 욕구를 반영한다. 그쵸. 놀이치료실이나 미술치료실에 와서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재료 선택,
하다가 중간에 물 먹고 싶어요 라는 말조차도 욕구가 있구나, 뭔가 내면의 욕구가 있구나. 치료 시간에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살펴볼 문제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격성이 많은 아이들, 부실 수 있는 거, 막 만질 수 있는 거 좋아하죠. 찰흙 같은 거, 막 분노 표출하죠. 막 두들기죠. 그런 행동들. 불안하거나 강박적인 내담자 아동이 있다면 당연히 잘 통제해야 되겠죠. 완벽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재료를 접하면 불안이 커져요. 항상 했던 것만 하려고 하죠. 내 회계에 와서 전에 했던 거. 이럴 때는 치료자가, 선생님이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고 아이가 오기 전에 치료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해서 이끌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거 절대 안 하겠다. 그럴 때는 이끄시면 안 되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게 하고 마음 열 때까지 계속 천천히 기다려 주셔야겠죠. 그런데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을 내고 오시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구조화 시키실 때 어머니 데리고 오는 양육자, 보호자와 상의하셔야 돼요. 몇 회기 정도 나는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미술치료든 뭐 놀이치료든 학습 상담이든 간에 치료에 있어서 종결 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종결만 잘 되면 이 아이가 1년 후에 비슷한 또 어려움이 재발했을 때 금방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금방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종결이 안 되고 그냥 엄마에 의해서 내일부터 안 갈래요. 뭐 그만 갈게요. 라고 전화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주 일어나거든요.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상담하실 때 이 아이의 성향을 부모님과 잘 상의하시고 몇 회 정도 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10획이든 20획이든 여기까지는 어떤 재료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시는 게 좋죠. 심리적인 경계가 모호하거나 자기 통제력이 저하된 내담자. 자, 심리적인 경계가 모호하다. 자아가 좀 모호한 아이들도 있고 지금 또 병원에서 미술치료 하면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미술치료 특히 요즘 많이 적용하는 데가 노인 병원이거든요. 치매 환자들. 심리 상태가 모호하죠. 경계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어 있다.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어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 ADHD 아동도 자기 통제력이 저하되어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위축된 아이들도 자기 통제력은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자기 통제력이 저하됐다고 해서 똑같은 재료를 줄 수는 없죠. 위축된 아이, 또 ADHD, 충동이 높은 아이, 또 다른 재료를 선택해서 줘야겠죠. 뭐 정밀한 작업, 아주 꼼꼼하게 하는 작업보다는 빠르고 거칠게 작업할 수 있는 재료를 선호합니다. 파스텔 같은 거, 사인펜보다는 대충 찍찍 할 수 있는 거, 물감 같은 작업들 좋아하죠. 초기에는 아이들이 내담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재료를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이끄는 것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자, 특히 내담자의 성격은 재료 선택할 때 아주 깊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물감이나 핑거페인트, 이따 다 만져보실 텐데요. 물기가 많은 점토들,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막 만지고 벽에 막 묻히고 바닥에 묻히고 이런 것들. 성격이 경직되어 있는 내담자, 자신감이 없고 나를 표현하기 어려운 내담자에게는 매우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 오면 핑거페인팅은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좀 해보죠. 나를 좀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아경계가 불분명한 내담자에게는 ADHD가 아주 심해서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막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핑거페인팅 손에 잔뜩 묻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죽을 줬다. 통제가 안 되는 재료에 통제가 안 되는 아이가 있다면 미술치료 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반면에 색연필, 사인펜 같은 딱딱한 재료는 높은 통제력, 충동적 성향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주의력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한테 만다라 그리기 많이 해요. 만다라 그리기 아시죠? 만다라. 정해진 선에다가 색칠을 하게 하는 거죠. 색연필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면 뾰족한 사인펜으로 아주 정밀하게 색칠을 하게 합니다. 만다라 안에, 틀 안에다가 색칠하는 것, 통제력이죠. 통제력이에요. 저항이 높은 아이들, 공격성 높다, 저항이 높다, ODD다, 반항성이 높다, 이런 아이들은 틀 안에 색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아이의 저항성을 좀 눌러줄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내담자의 성향과 반대 성향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내면의 억압된 부분을 끌어올려서 나와 자아와 내 내면을 통합시키는 기회를 준다. 또 내담자의 자아 기능이 미성숙한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재료를 주면은 혼란스럽겠죠. 이걸 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자, 내담자의 인지 수준이 4세에서 5세 정도라면 2가지 정도, 2가지 이상의 재료는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 이제 재료들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재료를 4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거예요. 4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는 통제의 용이성. 이 재료가, 이 매체가 얼마나 다루기가 쉬운가의 여부예요. 얼마나 다루기가 쉬운지. 유동성, 움직이는 거죠. 흐르는 재료인지 마르고 딱딱한 재료인지. 자, 세 번째는 촉감.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물렁하거나 딱딱한 느낌. 딱딱한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확한 것, 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재질을 원하는 아동들, 특히 애착 문제 있는 아동들은 이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지고 싶어 해요. 담요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촉감. 이럴 때는 접촉치료에서도 이런 건 많이 쓰이죠. 접촉치료, 만져주는 것, 부드럽게 만질 수 있는 것. 찰흙, 자, 일단 찰흙이랑 찰흙도 굉장히 딱딱한 게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게 있어요.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음 재료 친숙도. 내담자가 이전에 그 미술 재료를 경험해 본 정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이거를. 일단 저항할 수 있겠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요거는 충분히 내담자와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제공해야 되는 재료. 반면에 친숙한 재료는 오늘 미술치료실에 처음 왔어요. 엄마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불안해요. 자,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많이 만졌던 그런 미술 재료들 주면은 금방 친해지겠죠. 아, 이 선생님도 내가 맨날 만나는 유치원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요렇게. 자, 이렇게 이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재료들을 탐색을 해 보실 텐데요. 요 빈칸에 이제 넣어 보실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면 되는지. 자, 왼쪽에 매체를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4가지. 통제 용이성은 어느 정도인가? 1에서 10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 화살표를 놓을 텐데 가장 높게 통제할 수 있는 걸 10으로 보시고요. 가장 낮게 통제되는 것 1.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이 10이고요. 가장 유동적이지 않은 것, 딱딱한 건 1. 뭐 이렇게 하기 귀찮으시면은 적으셔도 돼요. 아, 너무 딱딱해. 난 이거 안 쓸 테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본인의 느낌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4가지 기준에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통제 용이성, 유동성, 촉감, 재료 친숙도. 주관적인 느낌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느끼는 감정 적으시면 돼요. 나는 이 재료를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도 좋고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아니면 나라면 이건 절대 안 쓴다. 이유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잠깐 요 앞에 한번 볼까요? 재료 탐색 다 해보셨죠?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통제성. 통제성만 보면서 얘네들을 한번 순서를 매겨볼 거예요. 다 만져보셨죠? 그림 물감. 물감은 뭐로 할까요? 핑거 페인팅이 물감이니까요. 회화 재료니까. 핑거 페인팅. 부드러운 점토. 젖은 점토가 종이죽이에요. 그 다음에 파스텔. 단단한 점토가 찰흙. 부드러운 점토가 클레이, 이거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에이모스죠. 여기서 나온 아이클레이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씩. 핑크색이랑 형광연두랑 형광핑크는 아이클레이 거예요. 아이클레이 거. 굉장히 부드럽죠. 요게 부드러운 점토. 이것도 지점토예요. 점토. 똑같아요. 클레이라고 하죠. 자, 그게 부드러운 점토고요. 색연필. 색칠해 보셨죠? 콜라주는 이따 해볼 건데요. 콜라주는 잡지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연필. 자, 이 중에서 제일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연필이죠. 연필이 제일 통제 잘 돼요. 아이고.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도 있어요. 연필 여기로 가야겠죠. 그
그 다음에 통제가 제일 안 되는 거. 선생님 만져보셨잖아요. 뭐가 제일 만지기 싫어?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종이죽이죠. 종이죽. 종이죽이 제일 밑에 있어요. 통제가 제일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으로 통제 안 되는 게 뭐였어요? 핑거 페인팅이었죠. 물감. 그 다음으로 통제가 안 된다. 막 늘어진다. 부드럽게 늘어지는 거. 막 늘어져요. 쭉쭉 늘어져요. 쭉쭉 늘어지는 거. 부드러운 점토. 클레이죠. 그 다음에 회화할 때 그림 그렸는데 막 번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막 번져요. 날려요. 파스텔이죠. 그 다음에 두꺼운 펠트지 다음으로 통제가 잘 되는 거. 콜라주예요. 콜라주. 콜라주는 이따 해보실 텐데 내가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가 가능한 것. 그 다음으로 통제가 가장 높게 되는 것. 단단한 점토. 한 번 만들면 금방 굳어서 딱딱해지죠. 내가 자르면 자르는 대로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연필 밑에는 색연필이겠죠. 자, 이게 통제성 하나만 놓고 본 건데요. 사실 한 가지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유동적이다. 통제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라지지도 않고 차르 딱딱한 게 훨씬 통제가 잘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재료에 대한 거는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1부터 10의 1부분에 있는가 10부분에 있는가에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예,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제가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것의 차이는 느끼셔야 돼요. 느끼셨죠? 좀 통제가 잘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어떤 매체들을 만져보셨는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볼게요. 먼저 연필은 세밀한 표현과 수정이 가능하다. 예, 이제 본인이 느끼셨던 거랑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일치하는지를 맞춰보시면 돼요. 내가 느낀 게 맞구나. 내가 좀 제대로 느꼈나 보다. 연필은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요. 세밀한 표현과 수정이 가능하다. 예, 지우개만 있으면. 색연필은요. 크레파스보다 덜 번지죠. 느끼셨죠?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삐져나가지 않죠. 크레파스는 막 삐져나가잖아요. 하지만 강한 색의 표현은 어렵다. 그죠? 색이 연해요. 색깔이 연하죠. 아무리 세게 칠해도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보다는 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아가 굉장히 흐린 애들이 있어요. 경계가 잘 안 돼 있는 애들. 자아가 굉장히 흐려요. 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신감 없고. 자신감이 없겠죠.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왜 날 싫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애들은 필 앞도 약하죠. 필 앞도 약한데 색연필을 쥐어줬어요. 너무 흐리겠죠. 우리가 그림, 미술치료나 뭐 그림으로 진단을 할 때 필 앞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진하게 그릴 수 있는가, 자신 있게 선을 칠하는가, 얼마나 흐리게 그리는가. 위축된 애들은 자기를 이제 DAP 검사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흐리게 그려요. 작고 흐리게. 내 존재가 잘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림을 이렇게 흐리멍텅한 재료를 주면은 보고 더 느끼겠죠. 역시 나는. 자, 그 다음에 사인펜. 지울 수가 없어서 수정이 어렵고 명암의 표현이 어렵지만 분명한 색을 낼 수 있다. 손에 힘이 없는 애들, 위축된 애들한테는 이런 재료 필요해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 색깔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거. 크레파스와 크레용,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사용하기가 간편하다. 근데 대신에 세밀한 표현은 좀 어렵죠. 세밀하게 칸을 잘 맞추고 싶은 애가 있다면 크레파스 주는 게 나아요. 좀 삐져나갈 수 있도록. 다음 파스텔. 색상이 화려하고 부드러우며 다루기가 쉽다. 파스텔은 굉장히 완고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이고 그런 성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파스텔. 억지로 퇴행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봤자 번지고 잘 안 돼요. 그죠? 그런 재료 주시면 조금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불편감은 있겠죠. 아유,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세상은. 파스텔. 그 다음에 조소 매체로 볼게요. 조소 매체. 찰흙. 끈기가 있는 찰진 흙. 가소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 가소성. 만들었다가 쿡 치면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죠. 또 딴 거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점토, 컬러믹스 이런 거를 만져봤단 말이에요. 컬러믹스랑 지점토, 클레이예요. 여러분 만지셨던 거. 이런 거는 채색이 필요 없고 점토랑 혼합이 가능하고 여러분 만들었던 건 컬러믹스라고 써놨네요. 어쨌든 클레이예요. 요거. 물에는 혼합 안 돼요. 얘는. 핑크색, 형광색 만지셨던 거. 가볍죠. 잘 만들어지죠. 대신 물에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물에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찰흙이나 종이죽이 필요한 경우가 감정을 해소하고자 할 때, 분노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할 때 모래나 물, 종이죽, 그게 유동적인 재료거든요. 유동적인 재료는 에너지를 굉장히 흡수해요. 내가 분노가 있고 굉장히 억눌려 있을 때 이런 찰흙, 단단한 찰흙, 흑색 찰흙을 때리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죠. 제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갈색 찰흙은 만들기를 할 때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왜냐하면 아동들이 이 검은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를 즐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안 이쁘고 또 좀 흙냄새 난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똥 같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언제 필요하냐면 치료실에 왔는데 얘가 씩씩거리고 막 화가 나서 미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풀어줘야 되겠죠? 너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말할까요? 말 안 해요. 이럴 때는 우리 찰흙 때리기 하자 하고 찰흙 3개 깔아줘요. 그리고 때려. 선생님이랑 같이 때려. 막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 흙은 다 흡수해요. 찰흙은. 에너지 다 흡수해요. 부정적인 에너지 다 흡수하고요. 손 안 다쳐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조용하거든요. 별로 시끄럽지 않아요. 벽에 던지는 거 찰흙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던지기 전에 물에다가 이거를 넣고 양동이 같은 데 찰흙 많이 넣고요. 손으로 막 주무르게 하면은 이거 굉장히 해소돼요. 막 주무르게 하고 더 화나면 벽에 던지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 느껴요. 다 풀어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화 많이 났나 보다.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도 놀이치료, 미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담이에요. 상담인데 놀이치료를 왜 해요? 결국 애들은 놀이예요. 놀이. 걔가 나를 뭘 안다고 얘기하겠어요. 일단 라포, 동맹 맺어야 되잖아요. 나는 네 편이야. 난 되게 너랑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 클레이 하나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지면서. 또 그림 그리면서. 그런 다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학습 상담이든 무슨 상담이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아동들이 상담실에 오면 일단 문제가 없이 온 애들도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요. 나 여기 왜 왔어요? 이러거든요. 예. 거기다 대고 그냥 엄마가 너 한번 와보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랑 재밌는 놀이하러 왔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재밌는 놀이도 하고 놀이하다가 심심하면 얘기도 하고 얘기하다가 심심하면 뭐 공부도 좀 해볼까? 이렇게 그냥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놀이나 미술을 쓰는 거예요. 찰흙, 그 다음에 점토, 컬러믹스, 종이죽 쓰셨죠? 기존 제품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거는 기존 제품을 1박 2일간 물에 불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지를 잘게 찢어 물에 불려 사용할 수 있음. 선생님들이 종이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런 거예요. 신문지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불리죠. 그 다음에 다음날 풍선 불죠. 그 다음 풍선 얼굴에 붙이죠. 뭐가 돼요? 탈이 되잖아요. 옛날에 다 한두 번 해보셨어요. 그게 요즘은 종이죽으로 나와요. 왜냐면 신문지를 잘게 찢어서 해보기도 하거든요. 시꺼매요. 보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애들이 만지기 싫어해요. 근데 종이죽 중에 파는 거 제가 드린 건 하얗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거보다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만지면 물이 좀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점성이에요. 지금 드린 거는 쭈르륵 흐르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종이죽의 느낌을 알려드리려고 물에 불린 거거든요. 근데 그 종이죽도 필요하고 이런 종이죽을 쓸 때도 있어요. 이 종이죽에 대해서 아마 친숙도 아주 낮을 거예요. 그리고 통제 용이성도 아주 낮잖아요. 친숙하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재료들을 어린 애들일수록 좋아해요. 애들한테 사인펜 던져주고 그림 그리자 그러면은 안 해요. 근데 이 종이죽 같은 거 대야에 풀어놓고요. 바닥에 비닐을 하나 깔아놓고 그림 그려봐 하면 그린단 말이에요. 손으로 막 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이거 좀 만지기 그런데 애들은 이걸 훨씬 좋아하죠. 다음에 석고나 뭐 목재나 비누, 양초 이것도 다 조소 매체거든요. 요즘 이제 뭐 테라피다 이런 이름으로 양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뭐 DIY로 뭐 만들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물론 만들기 나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DIY의 과정에서는 어떤 치료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시작할 때 아이들이 자기 마음 오픈하고 자기를 투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 뭐 공예 매체 있죠. 미술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방이나 인터넷에 있는 미술 재료점을 즐겨찾기에 넣어 놓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미술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체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매체 선택. 너무나 많은 매체가 있어요. 수수깡, 우드락, 스티로폼, 뿅뿅이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이는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 색깔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털실, 노끈, 빵끈, 색철사, 리본끈, 색발대, 컬러 종이컵, 일회용 접시, 부직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조심하실 거는 분명히 내가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재료만 쓰셔야 돼요. 내가 오늘 뿅뿅이를 처음 샀어요. 한 뭉탱이에 한 3,000원 해요. 요거 사서 요거 해보고 싶어요, 애랑.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걔 앞에서 뜯었어요. 안 돼요. 예. 내가 이걸 충분히 해보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마스터를 하셔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술치료 같은 거를 할 때 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나는 만들기를 못 하는데요. 나는 그래도 미술치료가 하고 싶어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관심이 많아요. 예. 관심이 많아서 저는 워크숍을 많이 다녀요. 공부하러.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예, 공부하시면 돼요.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 그리면 좋죠. 근데 미술치료 시간에 애가 못 그린 그림을 내가 그려주는 일은 없어요. 예. 애가 선을 삐뚤어 그린 거를 내가 잡아줄, 데생 선생님처럼 잡아줄 일이 없거든요. 다음 뭐 도구, 비정형 매체, 밀가루, 곡물류, 생모래, 면도 크림. 밀가루나 곡물류 이런 거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러지 있는 애들 있거든요. 특히 땅콩, 곡물 같은 거 쓸 때. 요런 거 쓰려면은 미리 충분히 어머님에게 상의해야 돼요. 나 이번 주에 밀가루로 뭐 만드는데 밀가루나 유제품에 알러지 있는 애들은 푸드 테라피 같은 거 하다가 알러지 올 수 있어요. 호흡곤란 올 수 있거든요. 밀가루나 우유 같은 거 들어있는 과자 같은 거를 푸드 테라피 때 했단 말이에요. 푸드 아트 테라피도 아시죠? 음식물 갖고 만드는 거. 상당히 조심해서 미리미리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뭐 이런 도구들, 기본적인 것들 다. 반드시 치료자가 사용해본 매체를 제공할 것, 위험한 도구나 재료는 선택적으로 제공할 것. 오늘 꼴라주를 하실 때 제가 준비물로 가위하고 풀 준비하셨어요? 가위가 없으시면 손으로 찢어도 돼요. 애들은 가위 잘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찢어서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애들 중에 좀 충동 조절 안 되는 애들,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은 가위나 이런 거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가위는 항상 내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선택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적 제한 확실히 해야 되죠. 가위는 요때 쓰고 선생님한테 바로 줘야 돼. 쓰고 바로 줘야 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만 쓰든지. 그리고 핑거 페인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감이랑 핑거 페인팅은 달라요. 만져보면. 그래서 물감을 핑거 페인팅 물감이 없으면 그냥 물감으로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질감이 갖고 있는 느낌이
이 미술치료 매체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 모양을 애들이 딱 찍었을 때 그 모양이 나는 것이 핑거 페인팅이에요. 근데 물감은 모양이 안 나요. 묻거든요. 물감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하면 파스텔처럼 번져요, 다. 그럼 내가 원했던 그 핑거 페인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를 사용하실 때는 본인이 충분히 확인하시고 또 종류별로 같은 클레이라도 종류별로 가격별로 브랜드별로 다 다르다는 거를 알고 미리 다 만져보셔야 돼요. 자, 이제 꼴라주를 해볼 건데요. 꼴라주 다 알고 계시죠? 꼴라주. 이렇게 만드는 게 꼴라주잖아요. 잡지나 신문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매체, 내 사진을 쓸 수도 있고요. 가족 사진 쓸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 매체를 내 마음대로 구성해 보는 거죠. 꼴라주. 꼴라주 만들기. 이제 1시간 동안 꼴라주 만들기를 해보실 거예요. 꼴라주는 미술치료 기법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난화법, 뭐 풍경화, 뭐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한 가지로 꼴라주를 해보시는 거예요. 꼴라주를 하는 이유는 접근이 용이해서 잡지책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풀하고 가위만 있으면.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성인들에게,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내지는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잡지책을 보다가 그림이 있어요. 거기다 투사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심적 부담이. 그래서 콜라주를 사용하는 것. 서로 다한 평면제, 잡지, 뭐 그림, 평면제를 붙여서 회화적 방법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작품 그 자체가 내면을 표현하고 붙여진 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치료와 연결된다. 자, 이 미술치료나 놀이치료 하는 데서 치료자들이 갖고 있는 불편감이 있다면 내가 이 내담자가 만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 얘가 뭘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꼭 뭔가 의미를 붙여서 해석해줘야 될 것 같아. 아, 이거는 네가 지금 억압된 아버지와의 감정을 네가 이렇게 수컷 사자에게 표현한 거야. 이 갈기중보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모두 하는 과정이 치료예요. 내가 하는 과정이 치료이기 때문에 꼭 결과물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건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콜라주를 하시다 보면 머리가 정리되고 내 생각이 좀 정리되고 내 과거도 돌아보고 내 미래도 생각해보고 내 현재도 생각해보고 그게 치료의 과정이에요. 학생의 콜라주 작품, 내담자의 콜라주 작품은 치료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와준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목적으로 많이 써요. 의사소통, 라포 형성, 대화, 말로 하는 게 어려울 때 이걸 쓰는 거죠. 꼭 그거를 내가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제게 없어요. 그 정도의 실력이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얘가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붉은색으로 계속 그렸어요. 막 그렸어. 아, 이건 어떤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문제야. 해석하지 않아요. 아동 중심적인 접근이죠. 정신분석학에서는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제가 놀이치료 수업에서 많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책이 놀이치료로 행복을 되찾은 아이 베티라는 책이 있어요. 저 정말 강추하는 책이 딥스하고 베티. 꼭 읽어보세요. 딥스는 대충 들어보셨는데 또 은근히 여쭤보면 안 읽어보신 분들 많아요. 예, 이거 진짜 읽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제발 플리즈 꼭 읽어보세요. 딥스. 딥스 다음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이 베티. 특히 딥스는 놀이치료 위주고요. 베티는 미술치료 위주예요. 그리고 베티는 파스텔 우데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거예요. 정신분석학자가 썼기 때문에 이 베티라는 애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계속해요. 물론 처음에 아이에게 해석해주진 않죠. 처음에는 해석할 수 없어요. 아동을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에 직면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치료동맹도 없는데 얘가 목에 이렇게 올가미를 매놓은 인디언 인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야?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거 혹시 엄마니? 이 직면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는 이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올가미를 그렸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정신분석학에서 라포가 많이 형성되면. 아동분석에서는 묻지 않잖아요. 아동중심 접근에서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이번에 따서 연수를 일주일간 천안에 갔다 왔어요. 여기 선생님들도 청소년 상담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험 이제 졸업해야 시험 보실 수 있죠. 졸업하고 시험을 보실 텐데 언제나 연수 같이 들어요. 물론 교실은 다른데 같이 천안 그 재능연수원에 8일간 갇혀서 22식을 먹으면서, 예, 22식을 먹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연수를 듣는데요. 저는 이제 1급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 분야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 오셔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상담할 때 각자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죠.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 있죠. 다 이론을 하나씩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부분으로 책도 많이 보실 거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학생 상담, 내담자 상담하실 때 주로 어떤 이론을 쓰세요? 하면 대부분이 절충적인 기법을 씁니다 라고 얘기해요. 절충적인 기법. 저도 그렇거든요. 아, 절충적인 기법을 써요. 엄청 혼나요. 엄청 욕을 막 싸대기로 먹어요. 네, 왜? 네가 그 정도의 베테랑의 실력이 있니예요. 절충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충분한, 내가 정신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정신분석으로 나는 내담자를 보는데 내가 인지행동치료, CBT가 필요하고 뭐 REBT, 논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REBT를 써요. 그리고 얘는 어떤 생활 측면에 대해서는 인지행동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애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을 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내담자를 대할 때 아동중심, 인간중심을 쓴다. 자, 요게 절충이거든요. 절충인데 초급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초급자가 할 수 없어요. 절충적인 기법은. 반드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문제가 10가지 있는데 10가지 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전문가만. 예. 사리 개념화를 하고 상담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내담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 내가 가장 주된 무기, 내가 가장 공부 많이 한 걸로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꾸준히 내담자의 내면 파봐야지 그 내담자를 알 수 있어요. 사례 개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급자들이 사례 개념을 한 걸 보면은 매 회기가 달라요. 왜냐? 매 회기 절충적으로 다른 기법을 쓰거든요. 오늘은 좀 인지행동 해볼까? 자아가 위축돼 있으니까 오늘은 무조건적인 공감이다.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서 그거 하나를 배워왔어요. 아, 나는 절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여튼 오늘 할 거는 꼴라주 미술 기법인데요. 결국 치료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거를 매개로 말문을 트는 거예요. 말해봐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고 말문을 트는 거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내가 그냥 게싱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매체로 해서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주제 없이 표현 혹은 표현 주제를 정한 후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그림을 자유롭게 잘라서 도화지 위에 붙인다. 분노의 노출, 희망에 대한 상징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그리기가 부담스럽거나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에 불편감이 있는 내담자는 꼴라주를 통해서 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자, 꼴라주의 기본은 정신분석이에요. 융이 가장 많이 쓴 게 꼴라주거든요. 무의식을 표출하는데 매우 좋은 재료가 꼴라주예요. 자, 무의식. 어떻게 표출하는 게 제일 부담 없어요? 네? 내 무의식이야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이러면 좀 덜 부담스럽죠. 그냥 붙인 거야. 어디 있길래. 속으로는 나 같아서 괄호 나 같아서 붙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기보다 정확한 감정 전달이 우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진 매체가 많아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사진 매체가 많아야 된다. 놀이 치료도 똑같아요. 아동 중심에서는 놀잇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동이 선택한 독수리가 하나의 단어예요.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얘가 오늘 선택한 놀잇감이거든요.
매체가 풍부할수록 얘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콜라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사진을 찾는 게 콜라주, 자기 표현, 자기 이해의 핵심이겠죠. 그래서 제가 엄청 이 페이지들, 정말 소중한 페이지들을 엄청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찾으시면 돼요.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선물 주고 싶은 것, 타인에 대한 느낌, 표현, 문제 예방 및 대처 방법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감정 다루기. 나는 화가 날 때 마치 모모 같다. 뭐 막말로 하면 나는 개가 되는 것 같아. 개 사진 찾으면 되겠죠. 나는 화가 날 때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 같아. 음식 사진. 끓어오르는 샤브샤브. 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콜라주가 자기 표현하는데 되게 부담 없이 좋은 이유는 내가 선택한 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해석해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온 이미지이기 때문에 남들은 내 콜라주를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콜라주, 내 콜라주의 비밀이죠. 이미지를 보면 이게 지금 하나의 콜라주 주제예요. 주제 세팅이에요. 콜라주로 감정 다루기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보죠. 비행 청소년이 상담센터에 한 10명이 무대기로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위센터 선생님인데 10명을 내가 집단을 해야 돼요. 집단으로 미술 치료를 해야 돼요. 걔네들 감정 굉장히 역동 큰데 거의 표현하지 않아요. 게다가 벌 받으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예, 강제로 벌 받으러 왔기 때문에 거의 뭐 늘어져 있죠. 자거나 엎드려 있거나. 물어보면 절대 말 안 하죠. 너 그때 왜 그랬니? 말 안 해요. 자, 이런 거 감정을 다뤄보죠. 분노, 우울, 죄책감, 수치심 다 갖고 있어요. 걔네들 안에 다 있어요. 이미지를 보면서 그 분노를 다루어주는 해결사 사진을 한 개 찾으세요 라고 해요. 그 도화지에 반을 쫙 쪼개가지고 도화지 드릴 건데 이거 하셔도 돼요. 딴 거 해도 되고 반을 딱 접어가지고 쪼개서 오른쪽에는 나의 분노,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모습이야 막 콜라주 해요. 그 다음에 반 접은 후에는 내 화를 잠재워주는 거는 뭐야 여기다가 그려요. 먹을 거 많이 붙여요. 먹을 것도 붙이고 예쁜 여자, 뭐 날씬한 여자애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날씬한 여자, 몸매 관리, 또 예쁜 옷, 뭐 선물 또는 가끔 뭐 가족, 뭐 엄마, 뭐 동생, 강아지 그런 것들. 분노와 해결사 사진을 이리저리 옮겨서 마음에 드는 배열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반씩 하기도 해요. 수치심이나 죄책감, 우울 이런 감정들 콜라주로 하면은 표현도 쉽고 아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구나. 대부분 애들은 문제를 일으킨 애들은 분노가 나면 이쪽에 막 그런 폭발하는 사진 그런 거 무서운 사진들 막 붙여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가 지금 저지른 어떤 비행이 있어. 잘못이 있어. 현재를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 10년 후에 네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봐. 이거 인지행동이거든요. 인지행동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합리적인 사고잖아요. 합리적으로 미래를 한번 돌아봐 하면 애들이 생각하죠. 여기 막 쇠창살도 그리고 그래요. 나 10년 후엔 감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예. 근데 이거 말로 하면 절대 표현 못하죠. 너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슨 상관? 이거죠. 왜 안물안궁 왜 물어봐? 이거죠. 자, 잘 달래가면서 잘 달래가면서 접근해야죠. 자, 뭐 생각해보기 만든 다음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집단이니까 나눠야 돼요. 특히 자주 집단이라고 하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사건 사고도 내지만 심리치료할 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내가 말 못하는 걸 제가 말해주고 제가 말한 거를 내가 굉장히 공감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가 얘네들한테 상당히 중요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엄마가 버리고 간 게 아니구나. 나만 왕따 당해서 이제는 내가 가해자가 돼요. 대부분 악순환이죠. 나만 맞아서 때리게 된 게 아니구나. 알게 되거든요. 내가 선택한 해결사는 어떤 도움을 주는가. 도움 주는 애들도 있고 도움이 전혀 안 돼서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된 것만도 치료예요. 알게 된 것만도. 아, 알았다. 이제 알았다. 자, 콜라주를 활용한 미술 치료의 예시. 내 마음에 드는 것들. 가득 붙이셔도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들. 아, 그러면 나에 대한 이해겠죠?
아,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반으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이 부족하면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그 다음에 콜라주로 자기소개하는 거 많이 해요. 나를 소개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나 광고하기. 나의 장점과 단점. 특히 제 직업, 이렇게 뭐 워크숍 중에 내 진로와 관련돼 있다 하면은 내 직업과 관련돼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붙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왼쪽에 붙여놓고 오른쪽으로 고쳐가는 과정을 좀 쓰는 거. 그럼 애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막 이렇게 뚱뚱한 사진 붙였다가 되게 막 날씬해지는 거, 그런 거. 여자애들은 주로 그런 거. 그리고 뭐 옷이 별로 뭐 이렇게 없다가 되게 멋진 패션 잡지에서 명품 옷 입고 막 이렇게 캣워크 하는 것들 막 붙여놓고 좋아해요. 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과 가장 버리고 싶은 것. 가장 버리고 싶은 거에 가족 사진 같은 거 넣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 접근해야 되는 방식,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콜라주를 바탕으로 애를 이해하고 있어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아, 얘는 가족 문제 있구나, 가족 이슈가 있구나.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한번 더 하게 되겠죠, 치료자가. 저는 이쪽에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날 기분 좋게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면 막 가방 같은 거 많이 붙여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남편한테 줘요. 근데 욕먹죠? 너 도대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냐? 그러니까 나의 5년, 나의 10년, 나의 20년의 모습. 이런 것도 제 갱년기, 중년기 분들 이런 거 많이 해요. 10년, 20년 후에 내가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외로운 사진, 혼자 있는 사진. 또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뭐 예쁜 집, 전원주택 막 붙여놓으시는 분들 있고요. 그다음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건 가족 애가 좀 부족하든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던지 뭐 이렇게 결핍되어 있을 때 가족들에게 주고 싶은 것 하면 우는 분들도 많죠. 하면서 마음 너무 아파서 이거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거. 그다음 집단 콜라주는 집단 이미지, 집단별로. 그러니까 제가 드릴 건데 우리는 집단으로 하고 싶어, 4명이 같이 할 거야 하면 집단 콜라주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직을 대상으로 제가 워크숍을 나가면 집단 콜라주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직 목표는 하나니까. 예,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집단별로 해봅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상담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거 작업을 해놓으시면요, 한 3, 4년 후에 또 이제 시험 준비하시고 그럴 때 벽에 붙여놓으면 큰 힘이 돼요. 아, 그래, 내가 저때 저런 생각을 했었지. 이 콜라주가 기억을 되살려주는구나.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주제를 하나 정하시고요. 뭘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잡지를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 개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찢으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찢으세요. 거기서 자르면 오래 걸려요. 찢으세요. 무조건 찢어가지고 계속 킵하세요. 한 10장 정도. 10장 정도 킵해서 거기서 오려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글씨를 쓰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또 이슈긴 해요. 이렇게 작품에 꼭 글씨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면 HTP 검사할 때도 꼭 거기다 글씨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그려놓고 뭐 옆에 이렇게 그림 해놓고 우리 집 개인데 꼭 설명해줘. 요것도 해석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그린 거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여튼 근데 콜라주에서는 상관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것, 뭐 미래, 찬란해, 뭐 이렇게 글씨 오려서 쓰셔도 돼요. 콜라주는. 나는 한번 소개해줘도 괜찮다, 보여줄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면 다 한번, 그러니까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위로 올려서 볼까요? 예, 보여줘도 괜찮은 분들은, 예. 뒤로, 요 앞에 있는 분들은 뒤로 이렇게 360도 돌려주세요. 다른 분들 하신 거 한번 보실래요? 예. 예, 이게 사실 콜라주의 장점이에요. 각자 다 다른 욕구를 갖고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른 마음, 다른 욕구, 다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콜라주를 하면 각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주 앉아서 작업했지만 상대방이 어떤 의미로 붙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딱 알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딱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 이렇게 콜라주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석해보고 이해해보고 추려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지금 책상이 되게 지저분하고 좀 그런데요. 제가 이따 나가는 길에 부탁을 드릴 거예요. 잡지책은 가져가셔도 돼요. 집에 가서 나 좀 콜라주 해보고 싶다 하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아까 가져가셨던 분이 저 엘리베이터 앞에 재활용 통이 있잖아요. 종이를 옆에 놔주세요. 종이를 옆에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돼요. 나가는 길에.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는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검은 봉지를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고 자리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건 조금 있다. 일단 조금 있다 하고요. 예, 콜라주를 내려놓으시고요. 30분이 남았어요. HTTP 검사에 대해서 할 건데, HTTP 검사 때문에 여기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특강을 HTTP 때문에 여기 왔다. 나 그거 꼭 배우고 싶다. 할게요. 네. 원래는 1시간 해도 부족해요. 제가 특강을 일부러 3시간을 잡고 한 게 1시간씩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HTTP 검사가 오늘 사실 수업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 미술치료든 놀이치료든 모든 상담 현장에서 HTTP 검사는 기본이죠. HTTP 검사를 이미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HTTP 검사라는 거는 사례 케이스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또 실력이 많이 늘어나죠. 해석하는 기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늘은 HTTP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할게요.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기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시 와서 HTTP랑 KFD 검사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그 워크숍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남한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림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HTTP 실습을 오늘은 기본으로 하고요. 실습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유용한 해석 그 종이를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 장씩 나눠 가지시고요. 요게 있으면 이 HTTP 검사 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이거 아주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요.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 만들기 쉬워요. 그냥 한글 파일로 금방 만드시면 되니까 요거를 항상 갖고 검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HTTP 검사나 KFD 검사를 할 때는 일단 이 검사, 제가 나눠드린 검사지가 필요해요. 왜냐?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을 보고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필과 지우개, A4 용지. A4 용지는 KFD까지 할 거면 5장 필요하겠죠? 5장. 다 지금 나눠드렸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림은 못 그릴 것 같아요. 자,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그림을 다 그리게 한 다음에,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물어보죠. 자, 누구의 집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걸 여기다가 메모를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담자가 가고 나서 이걸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림하고 이 추후 질문을 갖고. KF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이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린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HTTP에서 H가 뭐예요? 하우스. T는요? P는요? 네, 맞아요. 펄슨이에요. 자, 그런데 H와 T와 P는 각각 한 사람을 그리잖아요. 대상이 하나예요. 그런데 KFD는 가족 구성화죠. 가족 구성화를 볼 때 중요한 건 가족과 가족, 아빠와 엄마, 강아지와 나 사이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볼 때 이렇게 모는 종이를 대고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멀리 있는지,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지를 요 눈금 필름이 있으면 요걸 딱 대고 그리는 거예요. 요런 게 필요해요. 도구부터 설명드리면. 자, 나무 그림 그리는 거고요. 그다음 사람 그림. 여자 먼저 그릴 수도 있고 남자 먼저 그릴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요. 그다음 가족 구성화 요런 거 그리게 돼요. 자, 요게 HTP 검사와 KFD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담자한테 수집할 정보예요. 요걸 갖고 내담자가 집에 가면 요걸 갖고 해석하는 거죠. 집에 간 다음에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친구, 내담자를 앞에 두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보고서를 쓰죠. 심리평가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간 다음에 주로 그림 보고 내용을 적고 그림 스캔 떠서 붙이고 그래야 슈퍼비전 받으실 수 있죠. 완벽하게 폼을 갖춰야지 제출해서 슈퍼비전 받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사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만난 모든 내담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부 다 사례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똑같은 포맷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하신 거 만나신 거 다 말짱 헛거예요. 다 증거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이런 그림들도 있으면 사진 다 찍어서 스캔 다 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파일 관리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유출되면 안 되니까. 자, HTP 실습, 연필과 지우개 A4가 필요하다. 이거는 먼저 검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줄 필요 없어요. 주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비지시적으로 표현할 것. 지시는 지시죠, 사실.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비지시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싶은 대로, 지우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는 길게 그려요? 짧게 그려요? 물어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정해진 말 외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계속 질문을 하면 치료자, 이 임상 심리사가 주로 평가하죠. 내담자도, 아니, 상담자도 말려요. 그래요? 좀 길게 그려볼까요? 내지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성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초급자일수록 매뉴얼 그대로. 매뉴얼은 뭐예요? 제가 드린 종이가 매뉴얼이에요. 거기 있는 말을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초급자일수록. 만화나 막대 그림, 졸라맨으로 그리는 건 안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졸라맨으로 그리면은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졸라맨으로 그려요. 그럼 이거는 졸라맨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저항이 무척 심하다. 내지는 자아상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행 청소년이나 이렇게 억지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졸라맨 그려요.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머리, 이게 스틱 피규어죠. 머리 하나 그리고 찍찍찍찍찍 졸라맨 아시죠? 요거는 해석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시 그리도록 할 수 있으며 각 그림마다 소요 시간을 기록한다. 제가 웩슬러 지능 검사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초시계예요. 초시계가 여기서도 필요해요. 반드시. 시간을 재야 되거든요.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30초 만에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30초 만에 그릴 땐 거의 졸라맨이겠죠. 이럴 때는 그거 체크해서 쓰시고요. 다시 그리고 그거 시간 체크해서 쓰시고. 요거 아주 잘 다루셔야 돼요. 근데 요게 없으면 이 HTP 검사 같은 거는 사실 시간이 3분 30초로 그린 거랑 5분 50초로 그린 거랑 차이가 없어요. 10분 내로 웬만큼 그리기 때문에 꼭 초시계로 안 하고 뭐 이런 시계가 편하다면 이런 시계를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핸드폰은 중간에 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내담자가 그리고 있는데 막 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초시계나 일반 시계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웩슬러 지능 검사할 때는 이 점수, 이 시간이 점수잖아요. 지능 검사할 때는 3분 30초에 했냐, 5분 50초에 했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시계를 잘 다루고 요걸 꼭 써야 되지만 요 검사는 시간에 따라서 뭐 이상해지는 점수가 낮아지고 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단 10분이나 15분을 넘어서 하나 그리는데 30분씩 걸린다. 이거는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해석에서. 많은 피험자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저항한다. 특히 미술 전공한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해요. 잘 그리는 사람일수록 저항을 많이 해요. 내가 왜 네 앞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 이런 마음이죠. 요건 좀 읽어주셔야 돼요.
잘 그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안심하고 그려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실시 순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대상부터 실시한다. 이 순서는 정해진 순서예요. 선생님들 마음대로 사람 이부터 그리자 이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집부터 그리는 거예요. 나를 투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날 그리는 것 같거든요. 그걸 처음에 딱 그리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그리는 거예요. 집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미 있지만 집부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무, 그 다음으로 사람, 그 다음으로 사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종이를 줄 때는 뒤에 있나?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종이를 줄 때는 집은 어때요? 가로로 주죠? 집은 이렇게 놔줍니다. 하나 그릴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연필이랑 지우개를 먼저 들이시고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종이를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집은 가로로 줘요. 이렇게 주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집을 그려보세요. 끝. 그리십니다. 보통 4개 그리는데 30분이면 되니까 5분, 6분 넘지 않아요. 그렇게 그려요. 다음 다 그리면 가져온 다음에 오른편에 엎어놓고요. 새로운 종이 또 드려요. 이번에는 세로로 나무를 그려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줬어요. 돌릴 때가 있어요. 내담자가 받고. 그럴 때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또 돌려요. 그러면 이거는 읽어줘야 돼요. 둬야 돼요. 이건 해석해야 돼요. 아, 반항, 저항이구나 하시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줬는데 애가 이렇게 딱 돌려요.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복종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아까처럼 써야지. 선생님이 준 대로 해야지 하고 돌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 번 돌렸다고 해서 저항, 반항, 이거 아니에요.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세로로 나무 그려보세요. 드리고요. 다 그렸다고 하면 또 엎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 그려보세요. 그럼 사람을 그려요. 그런데 남자를 그리는지 여자를 그리는지 몰라요. 예. 그럴 때 내가 다음 종이를 주면서 자 이번엔 남자 그려보세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좀 아까 그린 게 걔는 남자라고 그린 거예요. 머리가 짧은 보이시한 자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걔를 그냥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딱 결정하고 이번엔 남자 저건 거꾸로 얘기했네. 어쨌든 이해되시죠? 뭔지. 성별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 그려보세요. 다 그린 다음에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 그렸어요. 그럼 자 이번엔 남자 그려보세요. 네 번째는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KFD도 다시 가로. 여기에서 질문 내용 제가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이때 아주 중요해요. KFD, 동적 가족 구성화를 그릴 때는 반드시 이 디렉션 그대로 주셔야 돼요.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 실수하는 게 가족이 함께 뭘 하고 있는 걸 그려보세요. 이건 디렉션이 다른 거예요. 함께 할 필요 없어요.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함께 하려면은 그림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 모두가 무엇인가 하고 있어. 엄마는 항상 저기서 핸드폰, 아빠는 항상 여기서 텔레비, 누나는 여기 방.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렉션 그대로 주셔야 돼요. 초급자의 실수. 사람 한 명 그려볼래? 남자니? 눈, 코, 입 있는 사람 그려볼까? 사실 사람 한 명 안 그려도 돼요. 2명 그릴 때도 있어요. 3명 그릴 때도 있어요. 한 애는 크게 그리고 펄슨 그림 할 때요. 하나는 크게 그리고 하나는 조그맣게 그릴 수도 있어요. 예, 조그만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큰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명 그려보라 그러면 안 되죠. 자유롭게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담자한테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눈, 코, 입 있는 사람, 눈, 코, 입이 이 ACP 검사할 때 사람 그림을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예요. 눈을 안 그릴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게 없을 때, 나 다 보기 싫을 때, 아니면 눈을 까맣게 칠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코 없는 사람도 있고 입 없는 애들 많아요.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눈, 코, 입을 그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형만 있고 눈, 코, 입 아무도 없는 것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림도 있어요. 중요한 해석의 단서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려볼래? 아니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려볼래? 싫은데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려볼래? 청유형은 안 돼요. 그려보자. 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거야. 이렇게. 비지시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시적이죠. 지시적이지만 비지시적으로 청유형으로 그려보자. 자, 검사를 진행할 때는 처음에는 내담자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제가 아까 드린 정보, 그 종이에 요 밑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검사를 할 때는 한 종이에 정보를 다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피험자 정보는 내 노트 수첩에 또 몰래 적어 놓고 검사 결과는 여기다 적어 놓고 그러면은 복잡해서 안 돼요. 이 위에다가 다 적으시는 거예요. 피검자 이름, 생년월일, 내방 경위. 내방 경위는 길지 않게, 짧게. 왜냐? 지금은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래요. 뭐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뭐 많이들 그래요. 특히 뭐 대학 상담원이나 그런데 젊은 분들은 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어보면은 이런 검사를 또 쇼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한 3-4번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나를 알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특히 어떤 점이 알고 싶으신지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막 30분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건 상담이 아니라 심리 검사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막 상담 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슨 이유로 검사를 신청했는지를 아셔야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기 이해라고 한다면 어떤 자기 이해? 자기 이해도 다양하잖아요. 대인관계도 있고 진로도 자기 이해고 성격도 자기 이해고 학습도 자기 이해고 그러니까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애매하게 대답할 때는 자 검사 설명 지금부터 저랑 해볼 검사는 그림 검사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친근하게 누구야 뭐 나랑 그림 좀 그려볼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랑 선생님이랑 해볼 검사는 그림 검사야. 반말? 존칭? 이런 식으로만 바꾸시는 거고 지시에 따라 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는 중립적으로 저도 임상 전문가한테 이걸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죠. 너무너무 딱딱하게 해요. 무섭게. 정해진 말 아니면 절대 안 하고 웃지 않아요. 절대 웃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받는 사람이 좀 막 실수해서 웃잖아요. 따라 웃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치게 웃으면 왜 웃으세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중립적이어야 돼요. 상담이 아니에요. 이건 검사예요. 분석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웃거나 긴장하지 않기. 검사를 하다가 웃거나 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달래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이유를 즉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세요? 왜 웃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 이면에 뭐 있는 거거든요. 왜 웃는다거나 우는 이유는. 설명이 끝난 후에, 다 설명이 끝난 후에 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종이, 연필 지우개. 다 끝난 다음에 설명 다 하고 빈 책상에서 설명하고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린 후에 질문, PDI죠. 여기 제가 나눠드린 거. 그걸로 따라서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개개의 그림에 대해서 피검자에게 자유연상을 시킨다.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검사를 안 하고 시간을 들여서 투사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 투사 검사죠. 이 그림에 나를 투사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애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우리 아빠일 수도 있어요. 투사하는 거죠. 인물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왜 시간 들여서 우리가 힘들게 투사 검사를 합니까? 그냥 객관적인 검사. 당신의 성격은 1번 내성적, 2번 소심, 3번 안 좋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10분이면 10명, 100명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유연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유연상. 목적은 자유연상이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그냥 가져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어떤 그림인지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면서 자유연상하는 거죠.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를 얻는다.
자, 그림을 그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30분 이상 걸린다. 요 한 장을 채우는데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30분 만에 그렸는데 여기 요만큼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콩알만하게 그려요. 아주 흐리게. 그만큼 내 존재가 없어. 그만큼 나를 드러내는 게 두려운 아이들. 여기 요만큼 그리거든요. 분명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의 위치, 그림의 크기,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 오른쪽 뭐 하단, 상단 다 의미가 있잖아요. 표현. 특정 그림이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뭐 강박이나 완벽증적 성향이 있다. 그림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경우 계속 확인하죠.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사자가 그렇게 하면 돼 라고 강화해 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절대 안 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마음대로 그리면 돼. 구조화된 검사를 하도록 검사자에게 요구하는 강박증. 자, 비구조화된 검사인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구조를 알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박증이나 편집증적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요거 가지고는 판단하시면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상담이나 추후 질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 그림 지시에 대한 저항.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못 그리겠어요. 도저히 못 그리겠어요. 그래도 계속 달래가며 그리죠. 자유롭게 그리시면 돼요. 도저히 못 그리겠어요 하면은 저는 좀 연습시켜요. 자, 다른 그림, 이제 다른 종이 꺼내놓고 선을 그려보자고 하든지, 이제 좀 연습을 좀 하는 거죠. 우리 그림 그릴 건데, 이렇게 좀 달래보는 거죠. 이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은 왼손으로 그리게 해요. 오른손 잡이면. 왼손으로 한번 선 그어보세요. 예,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완벽증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내가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으로 내가 써요. 검사자가. 당연히 못 쓰죠. 내담자한테도 왼손으로 쓰라고 그래요. 당연히 못 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져요. 왼손으로 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림 치료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미술 치료에서도. 또는 자기 비판. 나는 못 그린다. 어렵다. 그려놓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못 그렸죠. 너무 못 그렸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제일 못 그렸죠. 이거 누가 보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 우울감, 자기 비하. 검사자의 비난을 피하려는 태도. 방어죠, 방어. 방어 기제 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못했다고 할까봐 내가 미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림 너무 이상하죠. 위안을 얻으려는 태도. 아니에요. 내담자, 아니에요. 선생님 잘 그리셨어요. 누구야? 아니야. 잘 그렸어. 라고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얘기 하면 좋지 않아요. 권위적인 인물로부터 확신 얻으려는 경우 편집증이나 의심이 높다. 자, 정상적인 소요 시간은 대부분 10분에서 20분. HTP랑 KFT 다 해서 30분에서 40분. 자, 여기서 바로 왜 이 검사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데 상담에 도움이 될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에서 풀배터리 검사에 다 하지 않죠. 풀배터리 검사 있다고 해서. 로샤 검사, TAT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검사를 뽑아서 할 때 투사 검사에서 가장 기본으로 쓰는 게 HTP 검사예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로샤 검사보다는 전문성이 덜 요구된다고 봐야겠죠. 로샤 검사는 저도 못해요. 로샤 검사까지는 저도 역량이 못 돼요. 로샤 검사는 정말 공부를 많이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로샤 검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세요. 예, 적극적으로 들러붙어서 배우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HTP 검사는 케이스 몇 건을 다뤄보면은 물론 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거든요. 책을 보고 비슷한 걸 찾아보고 슈퍼비전을 몇 차례 받으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것들. 자, 그러면 10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HTP 검사랑 KFD는 제가 다시 꼭 워크숍을 해볼게요. 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낫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주보고 앉으셔가지고 이쪽 한번 저쪽 한번 꼭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또 HTP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그림을 많이 볼 기회는 없어요. 공개를 못 하거든요. 이건 내담자의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윤리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베티 같은 책, 베티 같은 책, 그림 치료의 사례들이 많이 나온 책들을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 색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색감이거든요. 근데 요거 우리 HTP 검사 같은 게 해석이 쉬운 이유는 색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색이 들어가면 해석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 게 로샤 검사죠. 게다가 추상적이야. 모형이 없어. 로샤 검사죠. 그런 것들은 해석이 어렵다는 점.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이렇게 막 훑듯이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HTP 검사나 KFD 검사나 여러 검사들은 꼭 제대로 한 번씩 배우셔야 돼요. 거의 2박 3일, 뭐 일주일 걸려요. 검사 하나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콜라주 하신 거 기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내담자도 만나고 비행 청소년들 뭐 이렇게 집단들을 만나실 일이 있는데 그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콜라주기 때문에 오늘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했고 첫 번째로 했던 재료 탐색하는 것들, 매체 탐색. 꼭 미술치료 전문가가 안 되더라도 내담자 아동을 만날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매체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큰돈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라포를 형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제가 또 강의를 하니까 강의 중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좋은 기회로 우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